내 이름은 박민준, 29. 내 인생은 고장난 시계처럼 희망도 기대도 없이 그저 멈춰 서 있었다. 나는 낡고 허름한 돌아가신 할머니의 집에서 혼자 산다. 부모님은 내가 아주 어렸을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세상에 단 하나뿐인 피부티였던 할머니마저 작년에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셨다. 이제 이 텅 빈 집에서 나를 방해주는 것은 먼지 쌓인 가구와 벽에 걸린 낡은 괴종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뿐이었다.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언제나 새벽녘이었다. 나는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붓고 3분이라는 영겁과도 같은 시간을 기다렸다. 후루룩 소리를 내며 면발을 삼키는 동안 내 시선은 식탁 위에 쌓여있는 붉은 글씨의 독촉장들을 향해 있었다. 밀린 월세, 가스 요금, 그리고 할머니가 남기신 병원비까지. 나의 29은 빚이라는 무거운 갑옷을 입고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이 전부였다. 할머니, 나는 빈 의자를 향해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나 너무 힘들어요. 그냥 다 포기하고 싶어요.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요. 대답 없는 의자는 나의 외로움을 더욱 깊게 만들 뿐이었다. 꿈을 꾸기에는 현실이 너무나도 가혹했다. 그날도 나는 터벅터벅 지친 발걸음을 옮겨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내 주머니에는 오늘 받은 일당 5만 원 중 이런저런 잡비를 제하고 남은 단돈 10,000원짜리 한 장이 전부였다. 이걸로 또 며칠을 버텨야 하나. 막막함에 한숨이 절로 나왔다. 집 앞 골목시장을 지날 때였다. 왁자지껄한 시장의 풍경 속에서 구석진 곳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한 할아버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의 앞에는 10,000원이라는 팻말이 꽂힌 종이 상자가 놓여 있었다. 상자 안에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 보이는 작은 강아지 4-5마리가 서로의 온기에 의지한 채 꼬물거리고 있었다. 소위 말하는 똥개, 품종도 없는 작은 생명들이었다. 나는 그냥 지나치려 했다. 내 한몸 건사하기도 힘든 처지에 강아지라니 말도 안 되는 사치였다. 하지만 내 발걸음은 상자 가장 구석에서 다른 형제들에게 치여 구석에 몰린 채 오들오들 떨고 있는 한 녀석에게서 멈췄다. 유난히 작고 비쩍 마른 녀석, 그 까만 눈동자 속에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깊은 외로움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그 작은 강아지에게서 나의 모습을 보았다. 이 차갑고 거대한 세상에 홀로 내던져진 나약한 존재. 나도 모르게 주머니 속에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들었다. 이 돈이면 라면을 10개는 더 사서 며칠은 더 버틸 수 있다. 머리는 그렇게 말했지만 내 마음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나는 지금 나 자신만큼이나 외로워 보이는 저 작은 생명체를 외면할 수가 없었다. 나는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10,000원을 내밀었다. 할아버지, 저 아이로 주세요. 그렇게 나의 첫 번째 가족이 생겼다. 나는 녀석의 이름을 마루라고 지었다. 최고라는 뜻의 마루. 이 녀석의 인생만큼은 나처럼 바닥이 아니라 가장 높은 곳에서 빛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마루에게 따뜻한 물에 만사료를 주었다. 녀석은 허겁지겁 코를 박고 밥을 먹었다. 그 모습을 보니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지난 1년간 할머니가 돌아가신 이후 이 집에서 웃음소리가 난 것은 처음이었다. 배를 채운 마루는 하지만 다른 강아지들처럼 잠을 자거나 내게 와서 애교를 부리지 않았다. 녀석은 마치 무언가를 찾는 탐지견처럼 온 집안을 킁킁거리며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할머니가 평생을 사용하셨던 낡은 재봉틀 책상 밑으로 기어 들어갔다. 그리고는 한 곳을 정해 앞발로 미친 듯이 긁기 시작했다. 드르륵, 드르륵. 삐걱거리는 마룻바닥 긁는 소리가 조용한 집안에 울려 퍼졌다. 마루야, 이리 와. 거기 뭐 있어? 내가 녀석을 불렀지만. 마루는 내 말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오직 그 자리만을 고집하며 낑낑거렸다. 나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그저 마룻바닥 밑에 벌레라도 있거나 낯선 냄새가 나는 것이리라. 나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녀석을 억지로 안아들어 내 침대 옆에 눕혔다. 그 작은 온기 속에서 나는 아주 오랜만에 악몽을 꾸지 않고 깊은 잠에 들었다. 나의 삶을 송두리째 뒤바꿀 거대한 기적이 바로 내 발밑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그저 마루가 가져다 준 작은 온기만이 나의 고단했던 하루를 위로해주고 있었다. 나의 새로운 평온은 그렇게 아주 작고 연약한 모습으로 내게 다가오고 있었다. 마루가 내 삶에 들어온 후 며칠간은 아주 작은 하지만 소중한 변화가 생겼다. 텅 빈 집에 돌아왔을 때 나를 반겨주는 작은 꼬리가 있다는 것, 컵라면을 먹을 때 내 발밑에서 초롱초롱한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는 작은 생명체가 있다는 것.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마루는 나의 유일한 가족이 되었고 나는 그 작은 온기에 의지해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다. 나는 아르바이트비를 쪼개 마루의 사료와 장난감을 샀다. 내 밥은 굶어도 이 작은 녀석만큼은 굶길 수 없었다. 우리는 낡은 집 앞 공터를 함께 산책했고 나는 녀석에게 앉아 손 같은 간단한 훈련을 시키기도 했다. 마루는 유난히 똑똑해서 내가 하는 말을 전부 알아듣는 것 같았다. 녀석의 재롱을 보며 웃는 시간이 내 유일한 행복이었다. 하지만 그 위태로운 행복은 거대한 현실의 벽 앞에서 너무나도 쉽게 부서져 내렸다. 그날 오후 현관문에서 누군가 거칠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문을 열자 집주인 최 씨 아저씨가 잔뜩 굳은 얼굴로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붉은색 글씨로 최종 퇴거 통보서라고 적힌 빳빳한 서류 한 장이 들려 있었다. 박민준 씨.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사무적이었다. 밀린 월세가 벌써 6개월 치야. 내가 지금까지 사정 봐준 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더 이상은 못 기다려. 죄송합니다. 아저씨, 제가 어떻게든 빨리. 됐어. 그는 내 말을 잘랐다. 일주일 주겠네. 딱 일주일이야. 그때까지 밀린 월세 600만 원. 전부 해결하지 못하면 자네 짐 전부 길바닥에 남게 될 줄 알아. 이건 법적인 최종 통보야. 알겠어.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아니, 할 수 없었다. 600만 원. 지금 내 전 재산은 호주머니 속에 몇천 원이 전부였다. 일주일 안에 600만 원을 구하는 것은 내게는 하늘의 별을 따는 것보다 더 불가능한 일이었다. 최 씨 아저씨는 통보서를 내 손에 쥐어주고는 경멸적인 눈으로 나를 한번 훑어본 뒤 몸을 돌려 사라졌다. 나는 그가 사라진 뒤에도 한참 동안 문가에 멍하니 서 있었다. 손에 들린 퇴거 통보서가 내 인생의 사형 선고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나는 비틀거리며 방으로 돌아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할머니가 평생을 사셨던 이 집, 나의 유일한 보금자리이자 할머니와의 마지막 추억이 담긴 이 공간을 나는 결국 지켜내지 못한 것이다. 나는 얼마나 한심한 놈인가. 29살이나 먹고 제 한 몸 건사하지 못해 결국 길거리로 나앉게 될 신세라니 눈앞이 캄캄해졌다. 절망감이 차가운 늪처럼 내 온몸을 휘감고
숨통을 조여왔다. 바로 그때 마루가 나에게 다가와 내 손을 핥기 시작했다. 녀석의 따뜻하고 축축한 혀의 감촉. 나는 녀석을 내려다보았다.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나를 위로하려는 듯 꼬리를 치고 있는 작은 생명체. 순간 내 마음속에서 아주 못되고 이기적인 생각이 싹 텄다. 내가 미쳤지. 내 한몸 건사하기도 힘든데 무슨 강아지람. 저 녀석을 데려온 10,000원만 있었어도 오늘 저녁에 컵라면이라도 하나 더 사 먹었을 텐데. 나는 내 자신의 그 비참한 생각에 스스로 몸서리를 쳤다. 나는 마루를 끌어안고 아이처럼 엉엉 울었다. 미안해. 마루야. 내가 너무 한심해서 그래. 미안해. 마루는 그런 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내 품에 안겨 내 눈물을 핥아주고 있었다. 나는 그날부터 살기 위해 발버둥치기 시작했다. 나는 밤새 인터넷을 뒤져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보았다. 하지만 고졸학력에 변변한 기술 하나 없는 내가 구할 수 있는 일은 지금 하고 있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보다 조금 더 나은 수준의 최저시급을 받는 단순 노동뿐이었다. 월세 600만 원을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나는 다음 날 은행을 찾아갔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신용대출을 상담받아 보았다. 하지만 은행원의 대답은 냉정했다. 고객님께서는 현재 소득이 불분명하고 신용등급이 너무 낮으셔서 저희 은행에서는 대출이 불가능하십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도망치듯 은행을 빠져나왔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할머니가 남기신 유품들을 살펴보았다. 혹시 돈이 될 만한 것이라도 있을까? 하지만 방 안을 가득 채운 것은 낡은 옷가지와 손때 묻은 살림살이 그리고 빛바랜 사진들 뿐이었다. 모든 물건에는 할머니와의 추억이 담겨 있었지만 그 추억은 단돈 1원도 되지 않았다. 나는 차마 할머니의 유품을 팔 수는 없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옆집 아저씨가 나를 찾아와 소리를 질렀다. 어이, 총각 저게 좀 조용히 시켜요. 남의 집 개 짖는 소리 때문에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잖아. 마루는 내가 없는 동안 혼자 있는 것이 불안해서 낑낑거렸던 모양이었다. 나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며 연신 죄송하다고 사과해야만 했다. 모든 문이 내 눈앞에서 닫히고 있었다.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았다. 퇴거 날짜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날 밤, 나는 모든 것을 포기했다. 나는 짐을 쌀 기력도 없었다. 그저 방바닥에 누워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다. 천장의 낡은 벽지 무늬가 나를 비웃는 괴물의 얼굴처럼 보였다. 할머니, 죄송해요. 저는 이 집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정말 한심한 손자인가 봐요. 나는 눈을 감고 조용히 나의 마지막을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내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마루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며칠 전 그랬던 것처럼 할머니의 낡은 재봉틀 책상 밑으로 달려갔다. 드르륵, 드르륵, 드르륵. 녀석은 이전보다 훨씬 더 격렬하게 그 삐걱거리는 마룻바닥을 긁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나를 돌아보며 애처롭게 지저댔다. 왕왕, 마치 제발 이리 좀 와보세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아졌다. 나는 힘없는 몸을 일으켰다. 어차피 끝난 인생, 저 녀석의 마지막 소원이라도 들어주자는 심정이었다. 알았다. 알았어. 왜 그러는데 도대체. 나는 재봉틀 책상을 옆으로 치우고 마루가 그토록 집착하던 그 마룻바닥 앞에 쭈그리고 앉았다.
그리고 마루가 긁어놓은 틈 사이로 손가락을 넣어 삐걱거리는 낡은 마룻바닥 한 조각을 힘겹게 들어 올렸다. 그리고 나는 그 밑에 숨겨져 있던 내 할머니의 마지막 비밀과 마주하게 되었다. 나의 절망적인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을 믿을 수 없는 기적의 시작이었다. 퇴거 날짜는 하루하루 사형 집행일처럼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한 채 텅 빈 방 안에 누워 있었다. 세상은 내게 아무런 기회도 희망도 주지 않았다. 이 지긋지긋한 가난과 절망 속에서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구나. 마지막 남은 할머니의 흔적인 이 집에서 쫓겨나는구나. 바로 그때였다. 내 곁에서 웅크리고 있던 마루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미친 듯이 지저대기 시작했다. 왕왕왕. 녀석은 내가 처음 집에 데려온 날 밤부터 집착하던 할머니의 낡은 재봉틀, 책상 밑 바로 그 마룻바닥을 향해 짖고 있었다. 그리고는 앞발로 그곳을 미친 듯이 긁어댔다. 드르륵, 드르륵, 드르륵. 손톱이 닳아 피가 벨 정도로 녀석은 격렬하게 그리고 필사적으로 그곳을 파헤치려 하고 있었다. 마루야, 그만해 조용히 해. 나는 신경질적으로 소리쳤다. 지금 내게는 강아지의 응석을 받아줄 마음의 여유가 단 1g도 없었다. 하지만 마루는 멈추지 않았다. 녀석은 나를 돌아보며 애처롭고도 간절한 눈빛으로 지저댔다. 마치 제발 이리 좀 와보세요. 여기에 모든 해답이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나는 한숨을 내쉬며 힘없는 몸을 일으켰다. 어차피 이틀 뒤면 쫓겨날 인생. 마지막으로 내 유일한 가족이 된 이 녀석의 소원이나 들어주자는 심정이었다. 알았다. 알았어. 네가 이겼다. 대체 거기에 뭐가 있길래 그러는데. 나는 먼지 쌓인 재봉틀 책상을 옆으로 밀어냈다. 마루는 더욱 흥분하며 삐걱거리는 낡은 마룻바닥 한 조각 주위를 맴돌았다. 자세히 보니 그 마룻바닥은 다른 곳과는 달리 미세하게 틈이 벌어져 있고 살짝 솟아올라 있었다. 나는 마루가 긁어놓은 틈 사이로 손가락을 넣어 힘껏 잡아당겼다. 끼익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50년은 좋게 넘었을 낡은 마룻바닥 한 조각이 들려 올라왔다. 그리고 그 밑에는 시커먼 흙바닥이 아닌 네모반 듯한 작은 공간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 공간의 한가운데 기름종이에 두껍게 쌓인 작고 묵직한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이게 뭐지? 할머니가 숨겨두신 건가? 나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꺼내 들었다. 상자는 생각보다 훨씬 더 무거웠다. 나는 마른 침을 삼키고 조심스럽게 기름종이를 벗겨냈다. 기름종이 안에는 낡고 빛바랜 오동나무 상자가 들어있었다. 나는 천천히 상자의 뚜껑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의 내용물을 보고 나는 잠시 할 말을 잃었다. 나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내용물이었기 때문이다. 상자 안에는 낡은 통장 하나와 작은 주머니에 담긴 회색 돌멩이 몇 개, 그리고 누렇게 변한 편지 한 통이 전부였다. 혹시나 했던 돈이나 금부치 같은 것은 없었다. 나는 허탈한 마음에 먼저 통장을 펼쳐보았다. 박봉례 할머니의 이름이 적힌 통장. 마지막 거래 내역은 3년 전이었고 잔액은 고작 34,000원이 전부였다. 할머니는 평생을 이렇게 가난하게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사셨던 것이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희망 없이 작은 주머니를 열어보았다. 안에는 정말 아무런 특징도 없는 시냇게 굴러다니는 조약돌 같은 잿빛 돌멩이 5-6개가 들어있었다. 이게
대체 뭘까? 할머니는 왜 이런 돌멩이들을 이렇게 소중하게 숨겨두셨을까? 마지막으로 나는 편지를 집어들었다. 할머니의 익숙한 지렁이가 기어가는 듯한 글씨체였다. 편지 봉투에는 사랑하는 내 손주 민준이에게 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내 손주 민준아, 네가 이 편지를 읽게 될 때쯤이면 할미는 이미 이 세상에 없겠구나. 먼저 미안하다. 못나고 가난한 할미를 만나 너를 이 고생시키는 것 같아. 하늘에서도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다. 민준아, 네가 이 편지를 발견했다면 아마 마루라는 영특한 녀석 덕분이겠지. 그 녀석은 네 할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핏줄이란다. 너는 잘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너의 할아버지는 강원도 상골에서 평생을 광부로 사신 분이었단다. 돈도 빽도 없었지만 성실함 하나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분이셨지. 그분은 늘 언젠가 우리 민준이에게 큰 선물을 안겨줄 것이라며 쉬는 날마다 전국의 산을 돌아다니며 무언가를 찾아 헤매셨단다. 그러던 어느 날 너의 할아버지가 거의 반 미친 사람처럼 집으로 뛰어 들어오셨지. 그리고는 내게 바로 이 돌멩이들을 보여주셨단다. 강원도 깊은 상골의 폐광 근처에서 우연히 발견한 이상한 돌이라고 했어. 유난히 단단하고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빛을 발하는 것 같았다고. 너의 할아버지는 이것이 평범한 돌이 아니라고, 어쩌면 우리 인생을 바꿔줄 보물일지도 모른다고 굳게 믿으셨지. 하지만 그 돌들의 정체를 확인하기도 전에 너의 할아버지는 폐광사고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단다. 나는 그 이후 이 돌멩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어. 무서웠단다. 혹시 이게 정말 값비싼 보석이라면 나 같은 무지한 늙은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고, 혹시 이게 그냥 돌멩이라면 너의 할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꿈을 내 손으로 깨버리는 것 같아 두려웠지. 그래서 나는 이 돌멩이들을 너의 할아버지가 남긴 꿈과 함께 이 마룻바닥 밑에 묻어두기로 했단다. 그리고 언젠가 내 손주가 정말로 삶이 힘들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질 때, 그때 할아버지가 남긴 이 작은 희망이 너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기도했단다. 민준아, 만약 이게 정말 그냥 돌멩이라면 할미를 원망하지 말아다오. 하지만 만약 이게 정말 너의 할아버지가 믿었던 보물이라면 부디 이것이 너의 새로운 인생을 위한 기적의 씨앗이 되어주기를 바란다. 늘 미안하고 사랑한다. 내 강아지. 하늘에서 할머니가 편지를 다 읽었을 때 내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할머니의 사랑, 그리고 한 번도 제대로 기억해 본 적 없는 할아버지의 꿈, 그 모든 것이 이 작은 나무 상자 안에 담겨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 속에 잿빛 돌멩이 하나를 꺼내 들었다. 이것이 정말 할아버지가 남긴 기적이란 말인가? 아니면 그저 한낱 돌멩이에 불과한 가난한 광부의 헛된 희망이었을까? 나는 돌멩이를 쥔 채 잠든 마루를 바라보았다. 녀석은 마치 자신의 임무를 다했다는 듯 아주 평온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다. 나는 녀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마루야, 이게 진짜 할머니가 남기신 기적이 맞을까? 내 손에 들린 돌멩이가 그날따라 유난히 묵직하게 느껴졌다. 퇴거 통지서의 붉은 글씨가 여전히 책상 위에서 나를 비웃고 있었다. 내게 남은 시간은 이제 단 며칠뿐이었다.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잘 수 없었다. 내 손에는 할아버지가 남기신, 그리고 할머니가 평생을 지켜온 작은 돌멩이들이 쥐어져 있었다. 그리고 내 머릿속에는 할머니의 애틋한 편지 내용과 책상 위에 놓인 차가운 퇴거 통보서가 쉴 새 없이 교차했다. 희망 그리고 의심, 두 개의 감정이 내 안에서 거대한 파도처럼 부딪혔다. 만약 이것이 정말 할머니의 편지대로 다이아몬드 원석이라면 내 인생은 이 지긋지긋한 절망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할머니의 집을 지킬 수 있고 더 이상 빚에 쫓기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만약 이것이 그저 평범한 돌멩이라면, 가난한 광부였던 할아버지의 헛된 꿈이었을 뿐이라면 나의 마지막 희망은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부서져 내릴 것이다. 나는 이 돌멩이들의 진짜 가치를 확인해야만 했다. 하지만 어떻게 누구에게 사기꾼들이 득실거리는 이 험한 세상에서 나 같은 어수룩한 청년은 그들의 손쉬운 먹잇감이 될 뿐이었다. 퇴거 날짜는 이제 단 사흘 앞으로 다가와 있었다. 나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다음 날 아침 결심을 굳혔다. 나는 주머니에 돌멩이 중 가장 작은 것 하나를 넣고 마루를 데리고 집을 나섰다. 내가 이 동네에서 유일하게 아무런 의심 없이 믿을 수 있는 어른. 나는 그분을 찾아가기로 했다. 민준 씨. 마루 데리고 웬일이야. 동네 어귀에 작은 동물병원. 김 선생님이라 불리는 인자한 인상의 나이 지긋한 여수의사 선생님이 나를 반갑게 맞아주셨다. 그녀는 과거 할머니가 살아계실 적부터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고 지내던 분이었다. 선생님, 저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나는 주머니에서 돌멩이를 꺼내 그녀에게 내밀었다. 이거 제가 얼마 전에 등산을 갔다가 우연히 주운 돌인데요. 좀 신기하게 생겨서요. 혹시 이게 무슨 돌인지 아실 수 있을까 해서요. 김 선생님은 웃으며 돌멩이를 받아들었다. 어디 보자. 내가 보석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머, 그녀는 돌멩이를 이리저리 돌려보다가 갑자기 표정이 굳어졌다. 그녀는 서랍에서 돋보기처럼 생긴 작은 확대경을 꺼내 돌멩이를 유심히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학생, 이거 정말 산에서 주운 거 맞아. 그녀의 목소리가 이전과는 달리 아주 진지해져 있었다. 내가 장담은 못하지만 이건 거의 틀림없는 다이아몬드 원석 같네. 그것도 내부에 불순물이 거의 없는 아주 질이 좋은 최상급 원석이야. 다이아몬드, 그 단어가 내 귀에 천둥소리처럼 울렸다. 자, 정말요. 선생님 아직 가공되지 않은 원석이라 확실하진 않지만 이 투명도와 강도를 보면 평범한 돌은 절대 아니야. 학생, 이거 함부로 아무데나 들고 다니면 안 돼. 큰일 나. 그녀는 나에게 종로 3개 있는 신뢰할 만한 공인보석 감정원의 주소를 적어주었다. 아무 금은방이나 들어가면 절대 안 되네. 사기꾼들이 자네 같은 젊은 친구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반드시 이 공인된 감정원에 가서 제대로 된 감정을 받도록 하게. 그리고 늘 주변을 조심하고. 나는 김 선생님께 몇 번이고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하고 동물병원을 나섰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희망이, 아주 희미했던 희망이 이제 거대한 불덩이가 되어 내 가슴 속에서 타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그 길로 서울 종로 3가로 향했다.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갈아타고 도착한 그곳은 내가 살던 낡은 동네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였다.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한 조명, 끝없이 늘어선 귀금속 상점들, 그리고 그 안을 오가는
나와는 어울리지 않는 부유해 보이는 사람들. 나는 순식간에 주눅이 들었다. 허름한 내 옷차림과 불안한 내 눈빛이 마치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시골뜨기입니다 라고 광고하는 것 같았다. 나는 김 선생님이 적어준 주소를 손에 쥔 채 몇 시간이고 거리를 헤맸다. 차마 저 번쩍이는 가게들 중 어느 한 곳에도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가게 앞을 지킬 때마다 날카로운 눈의 상인들이 나를 훑어보는 것 같았고 내 주머니 속에 작은 돌멩이를 빼앗으려는 사기꾼들이 나를 미행하는 것 같은 피해망상에 시달렸다. 나는 너무나 무서웠다. 이 돌멩이 하나에 내 인생 전부가 걸려 있었다. 나는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갈까 몇 번이고 망설였다. 하지만 그때마다 퇴거 통지서의 붉은 글씨와 할머니의 편지 내용이 떠올랐다. 나는 돌아갈 곳이 없었다. 내게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었다. 나는 눈을 질끈 감고 김 선생님이 알려준 주소의 낡은 상가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감정원은 화려한 1층이 아닌 허름한 3층 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다. 국가공인보석감정원이라는 낡은 간판이 오히려 나에게 신뢰감을 주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다. 안에는 바이팔의 한 노인이 확대경을 눈에 낀 채 작은 보석을 감정하고 있었다. 그는 나를 한번 힐끗 쳐다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일로 왔나? 이 돌멩이 감정을 좀 받고 싶어서요. 나는 주머니 속에 돌멩이를 꺼내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감정사는 아무 말 없이 집게로 돌멩이를 집어들었다. 그는 먼저 저울 위에 올려 무게를 측정했다. 그리고 강력한 조명 아래에서 확대경을 통해 돌멩이의 모든 면을 꼼꼼하게 살피기 시작했다. 그의 숙련된 손놀림과 진지한 표정 앞에서 나는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시간이 영혼처럼 길게 느껴졌다. 침묵, 감정사의 확대경 너머로 보이는 그의 눈동자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움직임인 것 같았다. 그는 돌멩이를 내려놓고 이번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기계로 돌멩이의 표면을 몇 번 테스트했다. 빅. 기계에서 짧은 신호음이 울렸다. 기나긴 침묵 끝에 마침내 감정사가 그의 확대경을 벗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두꺼운 안경 너머로 나를 아주 오랫동안 아무 말 없이 쳐다보았다. 그의 표정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나는 마른 침을 삼켰다. 이제 곧 판결이 내려질 것이다. 나의 운명이. 감정사가 마침내 무겁게 입을 열었다. 학생, 그의 목소리는 아주 낮고 건조했다. 이 돌멩이 대체 어디서 난 건가? 그의 그 한마디, 그의 그 표정 없는 얼굴 뒤에 숨겨진 경이로움과 믿을 수 없다는 듯한 그 눈빛. 나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알 수 있었다. 할머니, 할아버지, 당신들이 남긴 것은 헛된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짜 기적이었습니다. 감정사의 마지막 질문이 정적에 잠긴 사무실 안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나는 그의 눈을 보았다. 그의 눈에는 나를 향한 의심이나 경계가 아닌 진귀한 보석을 발견한 전문가의 순수한 경애와 흥분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 눈빛을 보고 모든 것을 알 수 있었다. 기적은 진짜였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할머니의 편지 이야기를 간략하게나마 들려주었다. 평생을 산골에서 광부로 사셨던 할아버지의 유품이라는 나의 이야기에 감정사는 깊은 탄식과 함께 고개를 끄덕였다. 허허, 그야말로 영화 같은 이야기로군요. 학생, 아니,
선생님, 앞으로는 저를 선생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는 자세를 고쳐 앉고 전문가의 목소리로 내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선생님께서 가져오신 이것은 다이아몬드 원석이 맞습니다. 그것도 내부에 불순물이 거의 없고 색상 등급도 최상급에 가까운 아주 희귀한 러프 다이아몬드입니다. 이 정도 크기와 품질이라면. 그는 계산기를 두드리더니 내게 종이를 돌려 보여주었다. 그곳에는 내 평생 한 번도 구경해 본 적 없는 0이 여러 개 붙은 숫자가 적혀 있었다. 내 심장이 다시 한번 세차게 뛰었다. 이것은 내가 가져온 가장 작은 돌멩이 하나의 가치일 뿐이었다. 우리 집 마룻바닥 밑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큰 돌멩이들이 아직도 잠들어 있었다. 선생님, 이 사실을 절대 아무에게도 말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사가 내게 신신당부했다. 이런 원석은 정식 유통 경로를 거치지 않으면 제값을 받기도 힘들 뿐더러 온갖 사기꾼들과 범죄 조직의 표적이 되기 십상입니다. 제가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이 보석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는 내게 신뢰할 수 있는 보석 딜러와 유능한 변호사를 소개해 주었다. 우리는 그날 내가 가져온 가장 작은 원석 하나를 법적인 문제가 없는 선에서 신속하게 처분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이틀 뒤 내 평생 만져본 적 없는 거액의 돈이 나의 텅 비어 있던 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다. 나는 한참 동안 휴대폰의 은행 앱 화면만 멍하니 쳐다보았다. 현실감이 없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인생을 훔쳐보는 것 같았다. 내가 돈을 찾아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백화점으로 달려가 내 인생 처음으로 제대로 된 양복 한 벌을 맞추는 것이었다. 더 이상 구멍난 티셔츠와 무릎 나온 추리닝을 입은 초라한 박민주는 없었다. 나는 거울 속에 비친 말끔한 양복 차림의 새로운 내 모습을 보았다. 조금은 어색했지만 나는 더 이상 세상 앞에서 주눅들지 않을 수 있는 단단한 갑옷을 입은 것 같았다. 그리고 마침내 퇴거 당일의 아침이 밝았다. 나는 일부러 약속된 시간보다 늦게 집으로 향했다. 그들이 나의 패배를 확신하고 나의 절망을 즐길 시간을 충분히 주기 위해서였다. 내가 집 앞 골목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서는 이미 한바탕 소란이 벌어지고 있었다. 집주인 최 씨 아저씨가 이삿짐 센터 직원들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뭐 하고 있어? 이 사람들아, 집주인이 비었다고 당장 저 안에 있는 짐짝들 전부 다 길바닥으로 끌어내. 이삿짐 센터 직원들은 아직 집주인인 내가 나타나지 않자 어쩔 수 없다는 듯 나의 낡은 가구들을 밖으로 드러내기 시작했다. 옆집 아저씨는 팔짱을 낀 채 혀를 차며 구경하고 있었다. 쯧쯧, 저렇게 무책임하니까 집에서도 쫓겨나는 거지. 젊은 놈이 대체 뭘 하고 살았길래. 저 강아지는 또 어쩌고. 나의 모든 것이 동네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전락하고 있었다. 나의 가난과 나의 실패가 길바닥 위에 전시되고 있었다. 최 씨 아저씨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오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모든 것이 그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모든 것이 내가 가장 바라던 그림대로 완벽하게 펼쳐지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다. 내가 미리 불러두었던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골목 입구에 멈춰 섰다. 운전기사가 내게 다가와 정중하게 차 문을 열어주었다. 나는 차에서 내려 천천히 나의 집을 향해 걸어갔다. 새로 맞춘 양복은 내 몸에 착 감겨 내게 새로운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다.
내 등장에 골목 안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멍하니 나를 쳐다봤다. 옆집 아저씨는 눈이 동그래져서 자신의 눈을 의심하고 있었다. 그리고 집주인 최 씨 아저씨, 그의 얼굴에서 오만한 미소가 사라지고 당혹감과 불신이 떠올랐다. 나는 그들의 시선을 받으며 최 씨 아저씨 앞으로 걸어갔다. 나는 더 이상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초라한 세입자가 아니었다. 나는 주머니에서 은행에서 발행한 두툼한 자기압 수표 2장을 꺼냈다. 나는 첫 번째 수표를 그의 눈앞에 내밀었다. 사장님, 여기 밀린 월세 600만 원입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떨리는 손으로 수표를 받아들었다. 그는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이어서 두 번째 수표를 내밀었다. 그 수표에는 그의 입이 떡 벌어질 만한 훨씬 더 큰 금액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이건 이 집값입니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내 인생에서 가장 평온하고 가장 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부터 이 집은 제가 사겠습니다. 정적 모두가 숨을 죽였다. 최 씨 아저씨의 손에 들려있던 수표가 바람에 날리는 낙엽처럼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의 턱은 바닥에 닿을 것처럼 벌어져 있었다. 그의 눈에는 자신이 평생 무시하고 짓밟아왔던 한 청년이 자신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돌아왔다는 사실에 대한 경악과 공포가 담겨 있었다. 옆집 아저씨는 유령이라도 본 듯 황급히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다. 바로 그때 집 안에서 마루가 나를 발견하고 꼬리를 치며 밖으로 뛰쳐나왔다. 녀석은 내 품에 안겨 내 얼굴을 마구 핥아대기 시작했다. 그래, 마루야. 이 모든 기적은 바로 너에게서 시작된 거란다. 나는 마루를 아는 채 최 씨 아저씨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제 짐은 제가 직접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 이분들은 이제 그만 돌려보내 주시죠. 최 씨 아저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넋이 나간 사람처럼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이었다. 나는 그를 지나쳐 나의 집으로, 아니, 이제는 완벽한 내 집이 된 그곳으로 들어갔다. 나는 할머니의 빈 의자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 그 의자는 외로움과 슬픔의 상징이 아니었다. 나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다. 할머니, 저 이 집 지켰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남겨주신 기적으로 제가 해냈어요. 나의 길고 길었던 절망의 밤이 지나고 내 인생에 마침내 기적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회의실에서의 그 극적인 소동이 끝나고 나는 마침내 나의 집으로 돌아왔다. 아니, 이제는 완벽한 내 집이 된 그곳으로. 집주인 최 씨 아저씨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내가 건넨 수표 2장을 들고 이삿짐 센터 직원들과 함께 허둥지둥 골목을 빠져나갔다. 그의 등 뒤로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듯한 돈과 권력에 대한 믿음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나는 텅 빈 집 안에 마루와 단둘이 남았다. 나는 할머니의 빈 의자 앞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본물처럼 터져 나왔다. 기쁨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아니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남겨주신 할머니와 할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다. 나는 한참 동안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다. 마루는 그런 내 곁에 조용히 다가와 내 눈물을 핥아주며 나의 유일한 위로가 되어주었다. 며칠 뒤 어색한 침묵을 깨고 나를 찾아온 첫 번째 손님은 옆집 아저씨였다.
그는 그날 이후 나를 마주칠 때마다 죄 지은 사람처럼 시선을 피하곤 했다. 그는 작은 강아지용 장난감 선물 세트를 손에 들고 내 집 문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었다. 저 총각, 그날은 내가 정말 미안했네. 그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봤어. 젊은 사람이 혼자 고생하는 것 같아서 무시하고 함부로 판단했네. 정말 부끄럽고 미안하네. 나는 그의 사과에 아무 말 없이 문을 열어주었다. 아닙니다. 아저씨, 들어오셔서 차 한잔 하세요. 그는 내게 강아지 장난감을 건네며 말했다. 이건 그 복덩이 마루주라고. 그 녀석이 아니었으면 우리 모두 큰일 날 뻔했지. 그의 사과는 서툴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의 사과를 기쁘게 받았다. 나의 작은 기적은 그렇게 우리 동네에 얼어붙었던 관계까지 녹여내고 있었다. 나의 삶은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변하기 시작했다. 나는 감정사 할아버지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할아버지가 남기신 나머지 다이아몬드 원석들을 합법적이고 안전한 절차에 따라 처분했다. 그 가치는 내가 평생을 벌어도 만져볼 수 없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다. 갑작스럽게 내 손에 쥐어진 거대한 부. 나는 잠시 이 돈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길을 잃기도 했다. 멋진 스포츠카를 사고 강남의 화려한 아파트로 이사가고 나를 무시했던 세상에 복수라도 하듯 돈을 물쓰듯 쓰고 싶은 유혹에 시달리기도 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나는 할머니의 편지를 다시 읽었다. 이것이 너의 새로운 인생을 위한 기적의 씨앗이 되어주기를 바란다. 할머니는 내게 단순히 돈을 남기신 것이 아니었다. 할머니는 내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었다. 나는 이 돈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그 숭고한 사랑에 보답하는 방식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결심했다. 나는 가장 먼저 내가 살던 할머니의 집을 수리하기 시작했다. 나는 집을 허물고 새로 짓는 대신 낡은 골조와 추억이 깃든 기둥들은 그대로 남겨둔 채 내부를 완전히 새롭게 리모델링했다. 햇볕이 잘 드는 밝은 거실, 최신식 주방, 그리고 마루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작은 마당까지 할머니의 온기는 그대로 간직하되 새로운 희망을 담을 수 있는 공간으로. 그리고 나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박이 장학재단을 설립했다. 박씨 성을 가진 나의 할아버지와 이씨 성을 가진 나의 할머니의 이름을 딴 재단이었다. 그 재단은 과거의 나처럼 가난과 절망 속에서 꿈을 포기해야만 하는 젊은이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을 목표로 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갈 무렵 나는 마루를 데리고 나의 첫 번째 조력자였던 김 선생님의 동물병원을 다시 찾아갔다. 마루는 이제 비쩍 마른 유기견이 아니라 윤기가 흐르는 털과 건강한 근육을 가진 위풍당당한 모습이었다. 세상에, 민준 씨,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야? 그리고 마루 몰라보게 건강해졌네. 김 선생님은 나를 보고 마치 자신의 일처럼 기뻐해 주셨다. 나는 그녀에게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다이아몬드 원석, 할머니의 편지, 그리고 나의 새로운 계획까지 내 이야기를 모두 들은 그녀는 눈시울을 붉히며 따뜻한 미소로 나를 바라보았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 돌멩이는 처음부터 평범한 돌이 아니었어. 나는 그녀에게 그녀의 병원에 있는 모든 유기동물들을 위해 써달라며 익명으로 거액의 후원금을 기부했다. 그리고 나는 그녀에게 내내 품고 있던 질문 하나를 던졌다. 선생님,
저는 아직도 가끔 생각해요. 그 모든 것이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마루가 그 마룻바닥을 그토록 긁어댔던 것이 정말 그냥 강아지의 본능이었을까요? 김 선생님은 자신의 진료실에서 잠들어 있는 마루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나에게 말했다. 그녀의 그 대답은 내 인생의 모든 질문에 대한 가장 완벽한 해답이 되어 주었다. 민준 군, 진짜 기적은 다이아몬드가 아니었어. 그녀가 말했다. 진짜 기적은 절망에 빠져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린 자네에게 그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다가가 꼬리를 치고 상처를 핥아주며 다친 마음을 열게 만든 저 작은 강아지, 마루였지. 마루가 아니었다면 자네는 결코 그 마룻바닥을 열어볼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거야. 마루가 자네의 마음을 열어주었기에 자네는 비로소 할머니가 남기신 그 위대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던 걸세. 그러니 진짜 기적은 저 녀석인 셈이지. 나는 그녀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나는 잠든 마루를 바라보았다. 만원, 내가 내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내 마지막 전 재산으로 얻은 이 작은 생명체. 이 녀석이야말로 할머니가 나에게 보내주신 살아있는 기적이었던 것이다. 나는 더 이상 절망의 끝에 서 있는 외로운 청년이 아니었다. 나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사랑을, 그리고 그 사랑이 가져다 준 기적을 이제 세상의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주는 새로운 시작점에 서 있었다. 나의 새로운 평온은 그렇게 완성되고 있었다. 그로부터 1년 후 나는 더 이상 절망에 빠져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무기력한 청년이 아니었다. 나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기적을 씨앗 삼아 내 인생의 두 번째 봄을 활짝 피워내고 있었다. 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나의 뿌리인 할머니의 집을 새로운 희망의 공간으로 가꾸는 것이었다. 나는 낡고 허름했던 집을 이전의 옹이는 그대로 간직한 채 밝고 깨끗한 모습으로 새로 단장했다. 마당에는 푸른 잔디를 심고 작은 텃밭을 가꾸었으며 할머니가 아끼시던 낡은 재봉틀은 거실 가장 햇볕이 잘 드는 곳에 소중히 모셔두었다. 그곳은 더 이상 외로움과 절망의 공간이 아니었다. 나와 마루, 그리고 할머니의 사랑이 함께 숨쉬는 따뜻한 보금자리였다. 그리고 나는 내 인생의 새로운 사명을 찾았다. 박이장학재단, 평생을 성실하게 사셨던 나의 할아버지와 모든 것을 희생하며 나를 키워주신 할머니의 성을 딴 재단이었다. 나는 나의 전 재산을 출연하여 과거의 나처럼 가난과 역경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는 젊은이들을 지원하는 일을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았다. 재단의 이사장이 된 나는 매일 아침 말끔한 양복을 입고 나의 작은 사무실로 출근했다. 나의 일은 단순히 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장학금을 신청한 학생들을 직접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꿈을 응원해 주었다. 저는 어릴 적 저처럼 돈이 없어서 하고 싶은 공부를 포기하는 학생들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학생이 면접 자리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나는 그 학생의 모습에서 며칠치 밥값과 마지막 남은 자존심 사이에서 고민해야 했던 1년 전 나의 모습을 보았다. 포기하지 마세요. 나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세상이 아무리 차갑고 힘들어도 당신의 꿈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재단이, 그리고 제가 당신의 첫 번째 응원군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내가 받은 기적을 세상의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주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 그것은 나를 부자로 만들어준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더 큰 기쁨과 보람을 내게 안겨주었다. 어느덧 재단이 설립된 지 1년이 되는 날, 우리는 첫 번째 장학금 수여식을 열었다. 수십 명의 젊은 학생들이 새로운 희망에 가득 찬 얼굴로 부모님의 손을 잡고 식장에 앉아 있었다. 나는 그들을 위해 내 인생 처음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하게 되었다. 나는 단상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나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재단의 이사장이 아니라 여러분과 똑같이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온 한 명의 선배로서 섰습니다. 나는 나의 과거를 솔직하게 고백했다. 물론 다이아몬드 이야기는 빼놓고 1년 전에 저는 희망도 꿈도 없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청년이었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불공평했고 저는 완전히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그 순간 저는 아주 작은 선행 하나를 베풀었습니다. 저는 길에서 버려지고 병든 작은 강아지 한 마리를 제 마지막 전 재산이었던 10,000원을 주고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것은 지금 생각하면 아주 어리석고 비이성적인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생명을 외면할 수 없었던 저의 그 작은 마음 하나가 제 인생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작은 강아지는 제게 잊고 있던 사랑의 감정을 일깨워 주었고 닫혀 있던 제 마음의 문을 열어주었으며 마침내 제 인생을 바꿀 기적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나는 학생들을 바라보며 내가 진심으로 하고 싶었던 말을 전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어둡고 힘들더라도 절대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마음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무심코 내민 작은 손길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그리고 이 세상을 바꾸는 가장 위대한 기적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재단은 여러분의 그 위대한 시작을 언제나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나는 장학증서를 받는 학생 한 명의 손을 잡아주며 그들의 꿈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다. 그들의 빛나는 눈동자 속에서 나는 나의 미래를 그리고 우리 사회의 희망을 보았다. 행사가 끝나고 나는 마루와 함께 나의 새로운 집으로 돌아왔다. 나는 마당의 벤치에 앉아 따스한 봄 햇살을 받으며 행복하게 뛰어노는 마루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녀석은 이제 비쩍 마른 유기견이 아니라 건강하고 사랑스러운 나의 유일한 가족이었다. 나는 거실 창가에 놓인 할머니의 빈 의자를 바라보았다. 이제 더 이상 그 의자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지 않았다. 대신 감사함과 따뜻함이 차올랐다. 할머니, 보고 계세요. 저 이제 괜찮아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제게 남겨주신 그 위대한 사랑. 이제 제가 세상에 나누어주며 살고 있어요. 할머니의 손자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도 가난하지도 않아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공을 집어들었다. 마루야, 이리 와. 내가 공을 힘껏 던지자. 마루가 신나게 꼬리를 치며 공을 향해 달려갔다. 그 모습을 보며 나도 모르게 아주 오랜만에 어린아이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다. 내 웃음소리가 마루의 즐거운 짖는 소리와 함께 따스한 봄 햇살 속으로 울려 퍼졌다. 나의 길고 길었던 절망의 겨울은 끝났다. 그리고 내 인생의 뜰하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찬란하고 눈부신 두 번째 봄이 활짝 피어나고 있었다. 오늘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응원을 남겨주세요.